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먼저 큐시트로 만나봅니다. 이번 주는 국민의힘의 본선 주자가 결정되는 마지막 한 주 라스트 위크입니다. 프레스룸이 특별 기획으로 주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는데요. 그 첫 번째 유승민 후보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시작된 국민의힘의 당원 투표 서버가 터졌단 말이 나올 만큼 폭발적이었다는데 어떤 주자한테 이득인 건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재난지원금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후보 이번엔 기초노령연금 문제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잠시 뒤 알아봅니다. 이 외에도 일상복귀 첫날이었던 어제의 밤거리 모습, 또 길 한복판 도로에서 6살 난 아이를 발로 차면서 혼낸 엄마의 얘기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밖에 날씨 상당히 화창해 보이는데요. 이 바람이 좀 부는 것도 같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금세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도 5도 이하로 출발한 곳이 많았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기온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니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중북부에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강원 남부 동해안도 퇴근길 무렵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밤 경기 북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7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동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지 한강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음식점들 영업시간 제한이 또 없어지고 유흥주점도 이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쯤 어젯밤 10시 넘어서까지 술 한잔하고 좀 속이 부대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음식점, 이렇게 유흥주점 외에도 야구장, 영화관도 오랜만에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 리포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위드 코로나 첫날, 가을 야구 첫 경기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경기장은 입구부터 붐빕니다. 키움과 두산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12,4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오늘 첫 경기 하는 날에 위드 코로나도 이렇게 풀려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와서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응원하는 팀 응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프로야구 전 좌석이 백신 접종자 전용 구역으로 운영돼 100% 관중 입장이 가능하고 실외 경기장은 치맥도 허용됩니다. 거의 1년 만에 자정 이후에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영화관엔 심야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밤에 보는 영화의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못 즐겨서 아쉬웠는데 볼 수 있어가지고 첫날 이렇게 혼자 달려왔습니다.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관객들만 입장이 가능한 백신 패스관에선 팝콘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도 관람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문화예술계가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이동석 기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라면 먹고 있던데 이 어제 또 간만에 술 좀 마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밤 10시 제한이 풀린 그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취재하러 간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거하게 한잔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날, 어제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니 과연 이게 고전에서나 하던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네. 손님들은 저마다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프레스룸도 조만간 회식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김은미 앵커에게 한번 드리는 바인데요. 네. 김은미 앵커, 그런 의미에서 입장도 있으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야구장 하면 생각나는 거 어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치맥이죠. 야구는 치맥입니다. 네, 맞습니다. 치맥과 치맥, 그러니까 치킨과 맥주죠. 치맥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야구장인데요. 어제 1년 5개월 만에 야구장에 치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치맥을 먹는 모습이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눈에 선한데요.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잠실 야구장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어제 처음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 바로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영업자들은 이런 날이 오길 기다렸다, 이런 날도 오네요 라면서 더 바빠질 것에 대해 한껏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영업장을 열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시민은요,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우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아는 제 주변의 몇몇 자영업자분들은 이제야 드디어 좀 장사할 만 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그 전까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동석 기자, 네.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 이전까지 힘든 상황에서 말 그대로 정말 먹고 도망가는 커플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 글에 올라온 글인데요. 서울 강서구의 한 고깃집에서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젊은 남녀 둘이서 고기 2인분의 음료수 그리고 비빔냉면, 공깃밥 4개까지 먹고 그대로 도망갔다는 건데요. 2명이 먹은 게 맞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저는 한 4명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남녀 2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이 쓴 수법, 바로 QR 체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혹여나 추적을 당할까 봐 미리 잔머리를 쓴 행동 같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요, 지난 6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이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손님들에게 의심이 눈초리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사람들 상습범일 것 같다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식당 주인이 피해를 본 금액은 약 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물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받으셨을 마음의 상처, 그렇죠. 이분들 모두 피해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피해 보상을 하려면 일단 범인을 잡아야 될 텐데 이 범인 잡았나요? 네, 이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잇따르자 이 여성, 함께 있던 남성과 여성, 이 가게를 다시 찾았다는데요. 네. 절대 의도한 게 아니었다. 계산을 안 한지 몰랐다. 그러면서 네.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가게를 다시 찾았다니 다행인데요. 만약에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진짜 언론을 통해 안 나왔으면,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식당 주인은 금액을 떠나서 손님께 행복을 드리려 노력하는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먹튀를 한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감히 올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커플 다시 이 해당 음식점에 와서 고깃집에 와서 죄송하다 얘기를 하고 이 미안한 뜻을 밝혔다는 건데 뭐 계산을 안 한지 몰랐다, 뭐 글쎄요. 어떤 커플이 고릴라의 최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진이 뭔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인파 같은데 이수아 기자, 이 고릴라가 동물원에서 탈출을 한 걸까요? 또 헬로윈데이 얘긴데요. 저희가 네. 어제 조커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거에 그쵸. 이어서 이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에 있던 곳은 이태원이었고요. 이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흔히 바니걸이라고 불리는, 저기 앞에 보이시면 약간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있는 네. 여성이 있는데 그쪽으로 손을 넣으면서 몰래 이 신체 일부를 촬영을 합니다. 이게 불법 촬영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주변이 북적북적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네. 보고 있는 다른 남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남성이 응원을 하는 듯이 이렇게 엄지를 축혀 세우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불법 촬영을 하고 또 이걸 방관을 하는 그런 네. 장면이 직접 노출이 된 거죠.
이게 SNS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면서 이 영상은 삭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여자는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저렇게 찍는 게 제정신이냐? 아니면 뭐 찍은 남자도 문제지만은 옆에서 방관하고 또 이를 부추기는 다른 남자도 문제다라는 댓글이 담겼고요. 네. 일부는 여성의 의상을 지적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번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례 이거 경찰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경찰이 이 사건을 인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사 중이었는데 어제 직접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 불법 촬영을 한 남성, 외국인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인지 경찰이 남성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조만간 직접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촬영한 남성뿐만 아니라 옆에서 엄지를 축혀 올린 이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법 촬영을 말리지 않고 밤조한 혐의도 수사가 가능한지,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저 고릴라 탈을 쓴 남성도 뭐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옆에서 엄지척을 한 남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헬로윈 데이라는 게 사실 우리 문화는 아닌데 이제 우리 문화처럼 젊은이들이 즐기고는 있어요. 거기가 그러나 헬로윈 데이를 위해서 모인 저 특정한 지역이 마치 해방구인 양 착각을 하면서 저런 일탈 행위도 나온 게 아닐까. 뭐 보도에 의하면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아마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뭐 규명은 되겠지만 우리말 의사소통이 뭐 어려울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설사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진을 찍는 거 그 자체보다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곁에서 그걸 즐기는 듯한 그런 게 바로 아까 제가 해방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일탈 행위들도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뭐 입이 10개라도 저런 행위 자체는 저걸 방관한 사람들 그다음에 저걸 찍은 사람 모두 다 반성을 하고 저게 실제 법 위반이면 네.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데에서 이 사회적인 어떤 의식 수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를 저런 상황에서 방관해서는 뭐 사진 자체는 지금 이제 뭐 블러가 많이 쳐 있어서 모자이크가 돼 있어서 알 수 없습니다만 내가 내 자식 때리는데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일단 이 내가 내 자식 때리는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일 수 있는 그런 문구인 것 같은데 심상치 않아 보여요. 무슨 사건이죠? 네,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쳐도 내가 내 자식을 때리는데도 너무 과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네.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도로에 정차하고 아이가 한 명 내립니다. 네. 뒤따라서 여성이 한 명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이 아이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 보이시죠? 네. 보면은 아이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또 네. 뒤에는 쓰러진 아이를 발로 밟는 행동도 했다고 아이가 합니다.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요. 6살이라고 알려졌고요. 네. 훈육 차원을 좀 넘어선 수준이다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 나이 고작 6살이었습니다. 이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 한가운데서 거의 1분여 동안 이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 그리고 지나가는 학생들까지 이건 좀 심하다 결국 말리러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성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왜 참견이냐라면서 오히려 폭행을 말리려는 사람들에게 되레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좀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일단 아이를 친척 집에 임시 조치 분리를 했고요. 네. 이 조사를 통해서 집으로 보낼지 아동 보호시설로 보낼지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분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긴 한데 이수아 기자, 네. 이 현장에 있었던 그 목격자한테 직접 취재해봤죠. 네, 어찌 보면 이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는 더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찰 신고를 한 게 다름 아닌 CCTV에서도 보셨던 저 한 무리의 학생들 그리고 이 CCTV를 제공한 인근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학생에게 현장을 목격했던 학생 한 명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때 그냥 아이를 네. 먼저 그냥
눕혀놓고 발로 네. 밟은 다음에 음.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뺨을 좀 세게 때리더라고요. 어. 아이는 계속 이제 안 맞으려고 막고 있었고 양팔로 머리를 감싸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한두 번 당한 게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네네네. 어. 이미 일어날 때부터 머리 맞고 있더라고요. 애를 일단 차를 타고 보내긴 했는데 네. 이게 아직 어머니께서도 분이 아직 많이 안 풀리신 것 같고 해서 또 집 가서 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이가 집에 가서 더 맞을까 봐 걱정이 돼서 신고까지 감안을 했다는 건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는 시민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저 영상 이번 사연을 보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번이 처음 맞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참 안타까운데 소정섭 위원님. 보통 얘기를 할 때 훈육과 폭행의 경계가 애매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사례는 명백한 폭행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 영상만 보면은 뭐 폭행도 간단한 폭행이 아니고 아주 그 대단한 폭행으로 보입니다. 강도가 높은 거죠. 그냥 손으로 때린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발로 이렇게 밟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저건 아동 학대, 아동 폭행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고 차에서 내릴 때 아이가 뒷걸음질을 막 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엄마의 존재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 저 얘기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올지를 아이가 예측을 하고 겁에 질려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인데 참 그러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어떤 그 한 인격체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의 이제 물건으로 취급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뭐 낳을 때는 몰라도 낳고 나서는 그 아이 하나의 인격 자체로서 존중을 해줘야 그 자라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TV프를 보다 보니까 40이 넘은 여성분인데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키우면서 칭찬을 한마디도 자신은 듣지를 못했다. 네.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너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어렸을 때 저런 폭행, 그 심한 욕설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부모님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저걸 그냥 엄마와 아이의 문제다, 가정의 문제다 이렇게만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저게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경찰, 또 병원, 요즘에는 또 이제 지자체 통합센터까지 이 전체 어떤 이 통합 시스템, 아동 학대나 아동 폭행 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서로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회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라는 말 이거 아닙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랑 맞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당원 투표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권을 재창출할 적임자라고 자처하면서 막판 스퍼트에 나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니까 벗으셔도 됩니다. 그럽시다. 네. 굉장히 이렇게 경험 있는 방송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민은 유치타다. 유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아 기자. 네.
프레스룸 특별 기획, 이 라스트 위크 국민의힘 주자 4명을 저희가 직접 만나보기로 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방금 전에 보고 오신 유승민 후보였는데 김은미 앵커가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국민 장인으로 만든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양, 그 유담양과 같이 유튜브 방송을 했었던 바로 그 자리, 유담양이 앉았던 그 자리에 제가 직접 앉아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같이 보고 올까요? 유승민 후보를 뵌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까만색으로 머리 염색한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 뭐 누구 말 떠나 머리털 나고 염색 좀 해봤어요. 이번에 캠프에서 하도 염색하라 그러고 또 미장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미장원에도 갔었는데 아 미장원 머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가발을 이렇게 씌워놓은 거 미용실. 요즘 헤어샵이라고 하죠. 헤어샵. 미장원, 미용실, 죄송합니다. 연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죄송합니다. 단어들인데. 예, 헤어샵에 가라 그래서 갔는데 좀 영 아닌 것 같아서 가장 최근에는 다시 동네 이발소로 컴백했습니다. 눈썹도 문신을 하신 문신 이거 작년에 했는데 다 지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은 보니까 뭐 눈도 뭐 어떻게 하고 하던데 저는 원모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맞아요. 우리 원희룡 후보님 보니까 눈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셨더라고. 예. 아니 뭐 저는 인터뷰 내용도 재밌는데요. 사실 시선 강탈하듯 다른 소품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치타 인형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치타를 가까이 두시게 된 건지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유승민 후보의 별명이 이 유치타입니다. 유치타인데 왜 유치타인 걸까 궁금해서 후보한테 직접 그 이유 물어봤는데요. 그 이유도 같이 들어보시죠.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옆에 지금 보면 이게 치타 인형이 무려 3마리나 됩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데 여론조사하면 옛날에 잘 안 나올 때 그 앞에 잘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기타리스트 그리고 뭐 어떤 슬픈 사연 많네요. 지지자가 이렇게 기타 이렇게 치는 그런 합성 사진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러다가 그 기타가 치타가 됐다는 한 설이 있고 유치타가 그 유승민은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타를 입힐 후보다. 이래서 유치타다. 이런 설도 있고 뭐 좋으실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승민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유승민은 뭐뭐뭐다. 유승민은 유치타다. 유승민은 유치타다. 예. 왜냐하면 우리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별명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재명을 이길 후보는 제밖에 없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게 좀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뭐 별명 얘기할 땐 웃고 뭐 농담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좀 사실 저는 정말 유담양 자리에 앉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같은 좀 친근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다른 경쟁하는 후보들 얘기를 물어보니까 눈빛이 좀 달라졌습니다. 유승민 후보, 이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강단 있는 검사였죠. 그 소위 적폐수사 할 때는 뭐 우리 당을 거의 괴멸 수준으로 만들었지만 저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맞서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게 그분의 정치적인 오늘날 정치적인 자산 같고 홍준표 후보님은 제보다가 정치하신 지가 한 4년 정도 선배세요. 연배도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님은 뭐 한지 진짜 오래됐죠. 제가. 저는 22년, 그분은 26년 정치하셨으니까 같은 당에서 정말 뭐 같은 당에서 홍 후보님이나 나나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또 이 순발력이나 뭔가 이렇게 탁 캐치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표현하는 그런 어휘력 이런 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다 가끔씩 막말하는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홍 후보님은 같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농담도 잘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서로 뭐 툭툭 치면서 농담도 잘하고 그래요.
네, 유승민 후보 사실 토론회 때와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인데 원래 이렇게 다른 후보 칭찬에 후하신 분이셨나요? 네, 사실 우리가 접한 이 유승민 후보의 모습은 대부분 토론회 때의 모습인데 이 사실 본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유승민 후보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성 할머니,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그거를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저는 22년 정치하면서 TV 토론 나오는데 손바닥에 왕자 써갖고 나온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네. 근데 그게요, 왜 중요하냐면 그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우리가 최순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탄핵을 당했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당이. 있는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구 말을 듣고 판단을 하고 누구 말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네, 결국은 최서원 때를 기억해야 된다. 뭐 자기가 꼭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대권 선언을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후보로 각각 출마했다가 또 당을 바른미래당으로 합당을 했다가 맞아요. 또 총선을 앞두고는 다시 찢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네. 발언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 출마 선언 당시의 모습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밝힌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놈 대선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애증이죠. 애와 증이죠. 안철수 대표하고 제가 2017년 말, 2018년 초에 그때 작은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정체성 때문에 이렇게 화학적인 결합이 잘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안철수 대표는 독일에 가버리고 그다음에 뭐 미국 가버리고 없어요 사람이. 저하고 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바른미래당 시절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우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운한 게 많았죠. 그러니까 애증 관계가 이제 있는 건데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고 안철수 대표 오늘 출마하시는 거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만약 대선 후보가 되면 아니 원하는 게 뭐냐. 모든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그러면 저는 단일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운한 게 많다 이라고 네. 딱 말을 하는 게. 또 이 한 가지 더 말할 게 뭐 저희 시청자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딸 유담양 사위가 장래 희망이신 분들. 네. 이분들을 위해서 혹시 유담양 관련 질문은 안 하셨나요? 유담양 얘기 저희 또 빠뜨릴 수가 없죠. 이 전국의 이 사위들을 위해서 또 유담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유승민 후보 이 예전의 인터뷰에서 유담양이 정치를 한다면 찬성할 겁니까? 물었을 때 찬성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하는 사위는 허락을 하실 겁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답 들어볼까요? 어디가 왔어? 어디가 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승민 후보 딸 유담입니다. 다 함께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요. 아빠 화이팅! 유담양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허락하실 겁니까? 여쭤봤더니 뭐 본인이 하고 싶다면은 하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정치하는 건 오케이. 정치하는 사위를 드린다고 하면은 야,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뭐 자기가 다 성인들인데 자기가 누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뭐 그거 다 되고 뭘 따지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치라는 게 얼마나 거칠고 험하고 어려운지 제가 아니까 아유 뭐 내 아들 내 딸은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죠. 또 뭐 내 사위가 뭐 정치하겠다 그러면 또 하필 또 왜 정치하는 애하고 사귀냐 싶겠죠. 근데 저는 본인이 선택이라면 그거 굳이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일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그래서 딸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아빠의 마음이 네. 고스란히 담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딸 유담양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유승민 후보 눈에서 하트가 뿅뿅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거의 마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 포부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눈빛이 또 금세 달라졌는데요. 그 모습도 보시죠. 저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정권 교체 한을 풀어드리고 제가 꼭 5년 동안 팔을 걷어붙이고 경제고 안보고 뭐 교육이고 복지고 정말 우리 개혁할 거 제가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뛸 수 있도록, 다시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경제 전문가 또 안보 전문가 사실 좀 딱딱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유승민 후보였었습니다만 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모습 또 이 부드러운 모습, 이 아버지로서의 모습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원희룡 후보를 또 스튜디오에 이렇게 영상으로 모실 예정인데요. 내일도 약간 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가 마비된 국민의힘 안철수는 양보해달라입니다. 이 국민의힘 어제부터 이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이틀간 실시가 됐는데 이 첫날이었던 어제 하루 투표율이 무려 43.82%, 44% 가까이 나와서 이 서버가 터졌다고 하는데 이동석 기자, 이 서버가 터지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열기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 역시 굉장히 신바람이 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 모바일 투표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다고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우리의 당원 기반은 우리의 당세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모두 동작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네, 이 대표가 서버가 터졌다고 한 말, 이 말 자체가 그만큼 수많은 당원들이 이미 선거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제 투표율은 43%가 넘었습니다. 무려 56만 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24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이 투표에 나선 건데요. 첫날에만 투표율이 43%, 굉장히 많은 수치로 현재 정치권에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투표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경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현재 당내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행복한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렇게 높은 투표율, 이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이 각 주자들은 이 높은 투표를 어떻게 볼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 윤석열 예비 후보 저마다 자신감을 내비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를 먼저 목소리를 들려드리면요. 정권 교체에 희망을 썼다 이렇게 밝혔고요. 홍준표 예비 후보는 투표율이 65%만 넘으면 내가 압승이다, 이런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캠프 측 분위기도 한껏 들뜬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 높은 투표율 자체가 윤석열 압승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홍준표 캠프에서는 홍준표를 지지하는 성향 20, 그리고 30, 그리고 40 세대의 표심의 발현이다, 저마다 해석을 내놨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쯤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방영하는 이 시각 프레스룸, 여러분의 시청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동석 기자,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소종섭 위원님, 투표율이 높다는 거 지금 후보들은 다 각자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위원께서 보기에는 진짜로 이 높은 투표율이 득이 되는 후보는 누군 것 같으세요? 이게 현 단계에서 그 높은 투표율의 실체가 무엇이냐가 지금 안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권역별 투표를 해가면서 쭉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43.82%의 투표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다 이건 나한테 유리한 거야. 서로 이제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분석할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네. 새로 국민의힘 당원이 된 그 19만 표에서 23만 표라고 조금씩 갈리고 있는 그 표의 실체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2040 세대가 한 8만 명 되고 5060은 한 9만 5천 명 된다. 일부 언론이 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밀어본다면 이 높은 투표율이 어느 한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높은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양강 후보가 치열하게 이제 맞붙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투표율을 끌어올린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어느 후보에게 딱 유리하다라고 판단은 현재로서는 하기 힘들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어느 후보라고 딱 얘기가 힘들다는 게 정답이다라고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번 투표랑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뭘 공약을 하나 걸었는데 이 공약이 좀 논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굉장히 어색하지만 새로운 공약을 내놨는데요. 공약이라기보다는 색다른 각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색다른 각오라고 말씀드린 이유 바로 이준석 대표에게만 좋은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바로 다이어트에 돌입한 겁니다. 돌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대표는 투표율 70%를 넘기면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된 각오를 내놨습니다. 네. 과거에도 약속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모습 몇 가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전 투표율이 30%가 되면 먹방을 하겠다고 한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있었고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 데이트를 공약한 추미애 전 장관까지 네. 선거 흥행을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 이만하면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왜 먹방을 하고 올레길을 내세우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네. 저는 목욕탕 공약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목욕탕에 가서 속 시원하게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정치인들과 목욕을 한번 해보겠다. 네. 물론 방송은 되지 않겠지만요. 네, 죄송합니다. 70% 투표율이 넘어갈지 네. 아니면 안 넘어갈지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다이어트에 나설지 그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이동석 기자가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되고 정말 목욕탕 공약을 걸게 되면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 잘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공약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색다릅니다. 역대 이런 공약이 없었어요. 뭐 이게 2030 세대, 뭐 MZ 세대스러운 공약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또 한쪽에선 이게 무슨 공약이냐, 공적인 약속, 이게 공약 아니냐라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주목을 끌기 위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미끼, 뭐 이거 아닌가요? 공약, 약속. 근데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에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이라는 모집을 해서 네. 그들의 표를 50%까지 활용했잖아요. 이번 경우는 당원들이에요. 권리당원이에요. 네. 당비를 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상대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당원이라면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거고 권리당원이면 더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의 투표율이 65%, 70% 넘어가면 대단한 일이다. 그게 맞는 건지. 명색이 권리당원이면 뭐 100%까지는 아니라도 훨씬 더 높은 참여율을 보여야 정상인데 어찌됐든 우리 정치판에는 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이런 거와 맞물려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마다 이제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보기엔 제도적인 규정이나 이런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뭐 기존의 다른 뭐 민주당의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좀 특이한 약속을 하는 거. 이건 정말 특이한 약속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라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와 쉽게 할 수 없는 어떤 일, 뭐 이런 걸 생각해내서 그런 걸 공약 내지는 약속으로 내걸면 그거 하고 싶으니까 굉장히 내가 뭐 참여할 동력이 된다 이러면 되는데 이준석 대표 본인이 뭐 탄수화물 끊고 무슨 다이어트 하겠다. 그건 좀 저로서는 좀 의아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우리 방송을 좀 봤었으면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이 탄수화물 한 달 끊는 공약 말고 진짜 이 당 대표로 하기 힘든 공약을 내걸어야 이 투표율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 취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동석 기자. 근데 여론조사가 지금 시작이 되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 새로운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이 카드 상황 카드인 건데 우리가 통상 여의도에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이해찬, 김종인, 뭐 박지원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제가 언급한 어떤 사람도 홍준표 후보랑은 썩 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홍준표 후보랑 무슨 상황을 꺼내든 거죠? 네, 홍준표 예비후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상황이라고 호칭하면서 비난에 나섰는데요. 나는 모실 상황이 없다 그러면서 상황에 기대어 선거를 한다는 게 참으로 어리석고 못됐다 이런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물론 윤석열 예비후보까지 싸잡아 비난한 건데요. 누구에게 기대어 정치를 하면 순간 같이 깔려 죽는다면서 심심한 조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선 김종인의 노골적인 지지가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면서 깎아내린 듯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은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목소리를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하기에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로신데 이제 완전 이제 경선 국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버리셨어요. 대통령을 경선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얼마나 중심이 있고 휘둘리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호가호위하지 않도록 본인의 중심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분의 지지, 너무 노골적인 지지가 오히려 네, 홍준표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 김종인 전 의원과 굉장히 막연한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난하고 나섰는지 그 배경에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를 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 멘트로 얘기를 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까지 이 두 사람을 같이 좀 공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저희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소식, 이 국민의힘 내부의 주자들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야권에는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어제 이 출마 선언했던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저 안철수는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세계로 뛰겠습니다. 이상하게 하셨는데 매번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좀 중도 하차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아닙니다. 네. 완주 의사가 확실하게 있으신지 완주하실 건지 좀 확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일화를 해도 나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럼 가만히 있게 되면 이 국민의힘이 직접 다가가야만 단일화 논의가 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컬러링, 통화 연결음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했는데요. 이 컬러링 노래 뭔지 틀어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손에 손잡고 이 코리아나의 노래입니다. 이 88 올림픽 주제가였기도 한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이 되자. 손에 손잡고 벽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네, 이 손에 손잡고 노래가 이 컬러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뭐 끝끝내 이준석 대표랑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야권 단일화가 될 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아 기자, 이준석 대표 입장이 뭡니까? 네, 이 대표 측에 왜 컬러링이 손에 손잡고인가 한번 제가 측근에게 슬쩍 여쭤봤는데 네. 그냥 단골, 정치인 단골 컬러링이다. 이렇게만 답이 온 걸 보니 당장은 안 대표는 손에 손을 안 잡을 듯한 눈치입니다. 네. 이 안 대표는 어차피 밀당이 안 되는 분이니까 단일화는 먼저 제안할 것은 없다라고 일단은 단일화 카드 밀어냈습니다. 네. 이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실게요. 철수 대표 대선 출마 관련해서 그냥 뭐 무언을 빈다 짧게 한마디만 해주셨는데 뭐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저는 뭐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모든 분들은 항상 응원을 합니다. 정권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긴다고 당겨지는 분도 아니고 밀친다고 밀쳐내지는 분도 아니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뭐 제안을 하실 수는 있다 보지만은 저희 쪽에서 먼저 뭐 제안할 일은 지금 상황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개월 전에 합당 논의를 했을 때도 사실은 당명을 빼고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판이 깨졌으니 이제 무슨 제안을 해야 안 대표가 받아들이길지 모르겠다. 약간은 이 대표가 볼멘 소리도 했고요. 이 대표는 안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도 이미 6개월 전에 내가 예고했다고 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안 대표가 6개월 전 한 토론회에서 이 자신은 정권 교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특유의 화법으로 대선 출마를 한 것이라고 그때도 자신은 안 대표의 무운을 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 뭐 먼저 손 내밀진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정작 이 국민의힘의 주자 4명은 너도 나도 이 안철수 대표랑 같이 가겠다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홍 후보 발언 저희가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미 8월부터 안 대표와 일종의 교감이 오갔고 이 자리에서 안 대표에게 같이 동맹, 공동 정부를 제안했는데 뜻을 모았다, 동의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은근히 단일화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역시 안 대표와 단일화 당연히 한다. 입당 전에 이미 오찬 회동 등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면서 이 단일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안 대표의 반응 조금은 싸늘했습니다. 안 대표 발언 듣고 오실게요. 철수 대표하고는 같이 동맹을 해야 한다. 합당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봅니다. 안 대표하고는 그간 유대관계를 좀 맺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9월 초인가 만났을 때는 이번에는 분리돼서 대선 출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 존중합니다. 대한민국의 중도적 가치를 가장 상징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9월이요? 작년 9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경선 시작한 이래로 저 어떤 후보들도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경선에 있는 야권의 내부 모든 후보들께서 저와의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폐교대가 계속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대 교체를 위해서는 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홍 후보 발언 몇 차례 교감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9월 말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선을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을 했고요. 윤 후보 발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대체로 무대응으로 대응 중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주자들은 지금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 모두 다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수아 기자, 국민의힘 주자들 말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본선행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새로운 경쟁자가 지금 등판을 한 건데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합니다. 네, 이 후보 어제 출마는 자유다, 잘 되길 바란다는 아주 짧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 후보 입장에선 지금은 야당 상황을 왈가왈부 본인이 발언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사실 더 재미있는 거는 안 대표에게 언제든 대화하겠다 먼저 손을 내밀었던 제3지대 김동연 전 부총리의 반응인데요. 이 안 대표가 어제 출마 선언 자리에서 김 전 부총리와 세를 합하려면 이제 문정권의 공과에 대한 이 김 전 부총리의 정확한 입장부터 밝혀라. 이렇게 뭐 손에 뿌리친 거는 아니지만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그러니까 김 전 부총리 측이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게 직업도 아니고 대선놀이 멈춰라 라면서 안 대표에서 돌아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같은 분과는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초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재경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권의 공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출마 선언을 했다. 국민 대다수는 또 출마, 결국 또 철수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제는 선거 때마다 출마가 직업이 되어버린 대선 놀이를 멈춰야 한다. 네, 이런 분위기라면 제가 보기에는 안 대표와 김 전 부총리 제3지대 단일화도 아직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대표도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혼자 짝사랑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노인 기초연금 카드에도 노인 회장 총량제의 분노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금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 짓고 연일 이 정책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사실 앞서서 이재명 후보는 이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줘야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여기에 노인 기초연금 얘기까지 또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바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한 얘기인데요. 바로 노년층 민심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행보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요. 보편적 노인 복지가 필요하는데 공감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매우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월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노인 기초연금 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노인회 측에서 1인당 월 100만 원 이런 100만 원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목표이다. 그러면서 아주 긍정적인 목소리로 화답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아니 노인회에서 얘기한 이 노령 기초연금을 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동석 기자, 근데 쓴소리를 왜 들은 거예요, 대체? 네, 바로 대한노인회 측에서 이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논란 발언을 대한노인회 측에서 목소리를 내자 인위적으로 시장을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대한노인회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질 말라면서 노인회 측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과감없이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뭐라고 했냐면요. 맞는 말이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영상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할 때에
안철수가 양보하고 단일 후보 돼가지고 중반까지는 문재인이 우세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노령연금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노인들이 거기다가 표를 몰아가 한 2% 차이로 박근혜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노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 식당 총량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적으로 뭘 하면은 잘 될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요리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고요. 좀 그런 생각은 네. 발상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네, 이 지사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지금 이 상태면 개미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강제로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면서요.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그런 발상을 하지 말라고 상당히 좀 크게 혼나면서 또 반협박 비슷하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유가 이 노인의 표가 상당했었다. 이 주시해라, 뭐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거의 뭐 혼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건데 이수아 기자, 네. 이런 쓴소리를 넘어선 비판, 공격,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죠. 네, 이 후보 정책 공세에 야당은 아무 말 대잔치자 이렇게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간교한 새치혀로 이 대장동 진실을 은폐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간보고 있네, 간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 또 정면 돌파잖아요. 이재명 지사 이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후보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또 대장동 의혹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자신감 있는 시종일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00% 개발 이익을 다 못 챙겨서 본인이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개발 이익을 다 뺏어가면 민간에서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겠냐. 만약 대장동 관련 모든 실상이 밝혀진다고 해도 국민이 다른 사람보다는 이 후보가 낫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재미있는 건 기자가 20대 중 70%가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 후보에게 물었는데 이 후보의 반응이 조금 예상 밖이었습니다. 직접 영상 보고 오실게요.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물론 뒤쪽에 정말 급한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뜬 걸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기자들의 질문이 모두 소진되면 그때 이제 발언을 하던 사람이 자리를 뜨는 게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후보가 질문을 받자마자 저 가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버리니까 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관련 질문을 일부러 피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근데 반면 이 후보는 뭐 본인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어필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여론을 따라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결국 입맛에 맞는 여론만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덮으려고 지금 따로 뭔가 자꾸 이슈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이재명 정부의 어떤 청사진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벌어지는 논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장동 의혹을 이런 논란이 있는 정책 이슈로 덮는 그런 취지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게 약간 먹히기도 했어요. 지난 주말과 어제까지의 상황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 추가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뭐 재원이 뭐 되니 안 되니 뭐 필요한 돈이 뭐 25조 원인데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느니 당연히 국간직인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그에 대해서 지금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현실적으로 올해 내에도 집행이 불가능하죠. 예산에 반영이 되기도 어렵죠. 재원이 없는데. 예비비 아무리 딸딸 긁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미 여당의 지금 후보가 된 이상은 이제는 정책, 그러나 아주 논란거리가 많더라도 정책으로 주도권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덤으로 대장동 의혹 같은 거를 덮으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 유은 의원께서는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 본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지금 보니까 조금 전 2시부터 이 선대위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당 차원에서 이 대선 행보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글쎄요, 죄를 뿌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정청래 의원 발언이 좀 논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요.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현재 불심이 들끓고 있다는 건데요. 정 의원이 한 발언이 어떤 거냐면요.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통행세를 내라. 이러면서 지칭을 하면서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에 이렇게 비유까지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불교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해인사는 입장문까지 내면서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합법이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에 나섰는데요. 급기야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민주당은 그러면서 불교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좀 커 보입니다.